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란 무엇인지 제가 2024년 12월에 서울에 갔을 때 원티드 라운지에서 했던 톡인데 오늘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 도대체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조직이나 리더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그냥 개인들이 조직에 안정감이 있건 없건 질문 잘하고 원하는 거를 요구를 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해 보자면 이거는 구글에서 했던 리서치인데 "동아시아권 출신 리더가 실리콘밸리에는 없냐? 특히 구글에 없냐?" 그런 리서치였고 부제는 "동아시아권은 없지만 왜 인도권은 많을까?" 지금은 한국에 돌아가서 활동하고 계신 황성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구글 HR팀에 있을 때 이 리서치에 참여를 했었고 관련해서 만든 유튜브 영상들이 꽤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많은 인도 동료들과 일을 했고 제가 산호세 주립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거기 인도 학생들이 80%가 넘거든요. 석사 과정인데 대부분 인도에서 학부를 마치고 3 년, 5년 일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석사로 오는 거예요. 취업을 목적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죠. 인도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부유한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본인이 벌어서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 여러 군데에서 했었지만 인도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 뿐이지 인도 사람이라고 다 똑똑한 거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인텔리전스는 정규분포를 따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인 거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극히 일부 있게 되는 건데 인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절대수가 많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지만 확실히 동아시아권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일을 할 때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느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좀 어려워하고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죠. 그거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가을 학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에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오피스 아워에 와서 질문해라. 그렇게 했더니 온 친구들이 다 인도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학기가 끝나고 성적을 주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숙제 냈던 거, 그룹 프로젝트 했던 거 다 합산해서 보니까 클래스에서 제일 잘한 친구들은 동아시아권들이더라고요. 사실 성적은 더 좋은데 수업에서 질문하고 활동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 조용해요. 질문이 좀 없고 교수 말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고 동아시아권이 일은 잘하지만 인정을 받고 위로 올라가는 게 좀 적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를 너무 어려워하고 조금 더 이거를 깊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나면 목표가 사라지죠.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 코칭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 한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 조기 유학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 와서 여기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나 대학부터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한국에서 석사, 박사로 유학 오는 사람들은 옛날만큼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어렸을 때 왔다 보니까 꿈이 굉장히 단기적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야겠다.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잡아야겠다. 영주권이 됐건 H1B가 됐건 신분을 안정시켜야겠다. 신분이 안정이 되고 좋은 직장 잡았으면은 그다음은 돈을 좀 벌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근데 이러한 꿈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30대 중반 뭐 후반 40대 초반이 됐는데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꿈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은 뭐지?' 그런 고민을 갖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동아시아권과 인도권의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동아시아권은 기본적으로 권위에 도전을 하지 못하지만 인도권은 권위에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미국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동아시아권은 관계 형성을 잘 못하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권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주죠. 차가운 능력자, 맡은 일을 잘하지만 말 걸기 힘들고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데 가봐도 동아시아권들끼리 구석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미국처럼 특히 실리콘밸리처럼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협업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말 걸기가 편하고 스몰 톡을 잘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 스몰 톡이라는 게 문화적인 것도 있고 연습하지 않으면 잘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인도권 친구들은 스몰 톡 굉장히 잘하고 그러다 보니 더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 리서치에서 찾았던 마지막 이슈는 뭐냐면, 동아시아권들은 기본적으로 체면을 많이 차리고 그러니까 약한 모습 보이는 거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리더십 포지션에서도 약한 모습 보이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욕망 분명하게 표현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데,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잘 못한다는 거. 이게 구글에서 리서치한 동아시아권 리더가 왜 없을까? 인도권과 특히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오늘 할 이야기하고 약간 다른 결이지만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란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인도 친구들은 환경에 좀 덜 영향받고 본인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거 요구하고 그거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배웠던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무엇이냐? 심리적 안정감이 아닌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하고 결과를 못 내는 사람에게도 피드백을 주면 안 된다. 그게 심리적 안정감은 아니라는 거.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관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면 어떤 사람이 조직에 처음 조인해서 온보딩하는 석 달 동안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들어와서 온보딩을 겪고 있는 새로 들어온 팀원들한테 많이 물어볼 필요가 있죠. 질문하기가 편하냐? 혹시 질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렵냐? 오래 있던 사람들은, 특히 조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사람 나름이겠지만 아는 사람도 많고 환경이 익숙하니까 질문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 들어간 사람이 아직 신뢰라는 거를 쌓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거, 막히는 거 편하게 물어볼 수 있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나이스하고 결과를 내지 않아도 좋게 좋게 가는 거, 그게 심리적 안정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실패가 인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해지는데, Fearless Organiz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판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조직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패도 사실 여러 종류의 실패가 있잖아요. 장려되는 실패가 있는 거고 장려할 수 없는 실패가 있는 건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 뒤에 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실패라고 간주가 된다고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직 다른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기 전에 본인이 궁금한 거, 본인이 막힌 거를 쉽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그게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려되는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실패가 실패가 아닌 조직의 교훈, 레슨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게 있다라고 하면 또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Five Dysfunctions of a Team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신뢰가 있는 팀을 만들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5단계로 하고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처음에 회사에 조인해서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게 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해야지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심리적 안정감은 아니고 그냥 신뢰예요. 이 신뢰라는 거는 시간을 두고 어떤 개인들 혹은 팀 간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은 신뢰를 쌓기가 좀 더 편할 거고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자면 어떤 회사나 조직이 망해가는 5단계, 어떤 회사나 조직이 일을 잘하게 되는 5단계는 동일하다는 건데 만약에 신뢰가 있는 조직이라면 서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서로 말을 편하게 하면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왠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건강한 충돌이 있는 거죠. 상대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지? 내가 당신을 공격한다고 바라보지 않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거고 그거는 건강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충돌 뒤에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이거는 리더를 맡으신 분의 책임인데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내 의견이 선택이 되지 않았어도 그 과정을 같이 바라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납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러면 커밋먼트가 생기겠죠. 헌신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헌신을 하는 일이라면은 책임을 지려고 할 거야. 책임을 지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5단계로 잘하는 팀은 잘한다. 그리고 카카오가 처음 생겼을 때 요 5단계 중에 처음 3단계의 한글 단어 첫 자를 따가지고 신뢰, 충돌, 헌신, 신충헌이라는 사훈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건강한 충돌이 있을 거고 건강한 충돌이 있으면은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신을 할 수 있다. 신충헌 그거를 이 책에서 따서 만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신뢰가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밖에서 볼 때는 이 조직은 의견이 다르지 않고 조화로운 조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말해봐야 소용없다. 말해봐야 내가 욕먹거나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인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책임질 생각도 없을 거고 책임지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가상의 회사를 기반으로 굉장히 읽기 편하게 소설처럼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신뢰를 만들려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은 자기 의견을 약간 뒤에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내 의견을 너무 빨리 얘기하면 팀원들이 자기 의견 얘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게라도 자기 의견 얘기할 때 그때도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가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본인 의견의 허점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는 거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좋은 것 같고 의사결정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인정하고 방향 바꾸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팀과 공유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팀원들의 의견 묻고 이런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팀원들도 리더도 잘못 인정하고 실수하는데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기면 팀에 돌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졌을 때는 리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런 거 중요하고 또 1대1 미팅을 통해서 팀원과 조금 더 친분 쌓고 1대1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 많이 하고 뭔가 아쉬운 점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화 학습 형태로 이렇게 행동을 해줘서 고맙다. 잘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팀원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룹 세팅에서는 말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항상 1대1 미팅 끝날 때 리더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당신의 삶이 편해지겠냐. 혹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냐. 그런 거를 물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그런 거 사실 꺼내기 힘든데 1대1 미팅 계속하면서 리더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되겠냐 물어본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팀 내에서 누구와 협업을 하는데 그 협업이 잘 안 되고 충돌이 생기면서 감정적 대립이 생겼다. 근데 딴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 것도 어쩌면은 1대1 자리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토픽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리더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팀원이 나에게 와서 뭔가 물어봤을 때 내 생각을 바로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이 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리더로서 책임질 거 책임지고 좋은 일은 팀원들에게 돌리고 1대1 미팅 주기적으로 해서 1대1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팀원으로부터 질문 들어오면은 항상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지 되묻고 같이 토론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끝날 때 항상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한순간에 신뢰라는 게 생기진 않겠지만 이게 일관되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쌓아진다면 신뢰가 생기겠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신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신뢰를 쌓기가 좀 더 편할 거고 신뢰가 쌓여지면 리더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한 충돌이 생길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다양한 의견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제 경험에는 내 의견이 꼭 채택되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토론이 되고 리더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합시다. 라고 한다면 모두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알겠죠? 그거를 통해서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하면 책임을 지려고 할 거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앞에 제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온보딩 기간에 신뢰라는 게 생기기 전에 본인이 막힌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자기 검열하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패가 용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 모든 실패가 용인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실패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방지 가능한 실수. 뭔가 정해진 프로세스 같은 게 있는데 따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실수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자들 같으면 기덕 같은 데에다가 코드 커밋할 때 다른 개발자가 코드 리뷰하고 코드 리뷰가 되면은 커밋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고친 게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뭐 테스트 해볼 필요 없겠지. 다른 사람이 코드 리뷰할 필요 없겠지. 그렇게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그거는 프로세스를 안 따라서 생긴 실수이고 그거는 장려되지 않는 실수이죠. 첫 번째 카테고리의 실수는 장려되지 않는 실수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의 실수는 시스테믹 혹은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실수인 거예요. 50명이 일을 할 때 복잡도와 200명이 일을 할 때 복잡도는 굉장히 다르죠. 특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요. 한 20명일 때 우리 요렇게 해서 돌아갔다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100명이 됐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기죠. 복잡도가 늘어났고 디펜던시가 늘어났고 사람들마다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협업을 할 때 구멍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실수는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복잡도가 올라간 거를 이해하고 복잡도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러한 실수를 만들어낸 조직이나 팀이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를 내가 그때 체크했더라면은 이 문제 안 생겼을 텐데. 아, 이거를 내가 미리 물어봤으면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사실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방법이나 일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복잡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 잘 안 된 거라서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복귀해보고 사후 부검해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에서는 개인의 실패, 조직의 실패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형태는 정말 장려되는 형태의 실패인 건데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는 통찰을 주는 실패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배운 거예요. 대표적인 게 A/B 테스트 같은 거죠. A/B 테스트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능을 개선을 해서 기존 기능과 객관적으로 특정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처음에 구현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가설이 약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빠르게 한 바퀴 돈 다음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뭘 배웠나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나 검증하고 필요하면 또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형태의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라는 거,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회사에서는 세 번째도 개인이나 조직의 실패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 그 첫 번째 카테고리 장려하지 않는 실패 (preventable mistake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 가능한 실수이고 보통은 반복적인 업무나 절차에서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공장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 거기서 생기는 실수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실수를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는 혹은 실수는 장려하지 않는 형태의 실수인 거고 두 번째 실수 같은 경우는 복잡해져서 생기는 실수라는 거예요.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그런 형태가 이런 컴플렉스 미스테이크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실수나 실패고 어떤 개인의 잘못, 팀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수가 생긴 후에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실수의 재발을 막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속하는 아주 전형적인 것들이 서비스 사고죠. IT 회사에서 뭔가 서비스를 구성을 하다가 실패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어떤 실패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 재발을 막아야 된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컴플렉스 미스테이크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는 유대미 때 있던 실패인데 2015년 추수감사절 때 이때가 트래픽이 가장 몰리는 때고 매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때였는데 불행히도 다른 거는 다 돌았는데 페이먼트 시스템이 안 돌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트래픽이 훨씬 더 몰렸고 그때 회사가 고속 성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의 보고 강의 브라우징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를 못한 거예요. 대형 사고 터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근데 좋았던 점은 그때 유대미 CEO 같은 경우 손가락질을 안 했어요. 우리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말자. 어떤 이슈로 이게 발생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똑같은 서비스 사고가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컴플렉스 미스테이크인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트래픽이 늘고 서비스의 기능이 많이 늘어나고 일을 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 나오는 실수를 개인의 실수나 조직의 실수로 탓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에 가깝다는 거고요. 마지막 실수, 인텔리전트 페일러는 아까 제가 A/B 테스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가설을 세우게 될 거고 그 가설이라는 게 항상 맞지 않죠. 때로는 가설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설의 구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다르게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빠르게 복귀해보고 깨달은 거 바탕으로 가설을 수정하든지 디테일을 수정하든지
그다음에 다시 또 한 바퀴 빨리 돌아보고 이 부분이야말로 장려되는 실패인 건데 유대미 때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유대미에 조인한 시점에 유대미 추천 엔진은 마케터들이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이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때 A/B 테스트를 했죠. A/B 테스트를 통해서 A에는 기존 규칙 기반의 추천, B에는 머신러닝 모델로 만든 개인화된 추천 이 두 개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서비스에서 쓴다는 것 자체도 조직의 역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단계에서도 다양한 조직 간의 잡음 아닌 잡음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자체도 이러이러한 피처를 써야지 제대로 추천이 되는구나. 이것도 한 번 론치하고 한 번 배포하고 끝이 아니라 이 모델 자체를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훈련과 배포와 모니터링이 자동화돼야 되는구나. 이게 한 번에 론치가 된 게 아니고 한 10개월 걸렸어요. A/B 테스트 한 20번 하고. 그럼 이것도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회사였으면 분명히 처음에 한두 번 하고 잘 안 됐을 때 이거 뭐 이렇게 안 돼.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눈길이 나올 수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겠죠. 이거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실패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이 실패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있는 조직에서는 모든 실패가 개인이나 특정 팀의 실패로 간주되지는 않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가장 최근에 했던 실패,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세 가지 실패 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를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의 실패는 실패로 간주가 안 될 거고 세 번째 카테고리의 실패는 특히 실패가 아닌 배움으로 간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실패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실패를 장려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털 중에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엔타이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깝게 놓친 회사들, 잘 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고 투자를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잘 된 큰 회사들. 엔타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유지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경각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 회사를 왜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놓친 회사가 구글이에요.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테슬라도 그랬고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의 포트폴리오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깝게 투자하지 못했던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페일콘이라고 그래서 컨퍼런스인데 스타트업 파운더들이 자기들이 실패했던 얘기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뒤에 오는 처음 창업한 사람들, 창업자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더 잘할까? 그거를 배우는 기회로 바라보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젠슨 황이 주도해가지고 FX 5800이라는 GPU를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론치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회고를 전사 모임으로 진행을 했었고 실패 회고 자체에도 젠슨 황이 액티브하게 끼어들었고 젠슨 황이 한 말 중에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예요. 누구도 홀로 실패하지 않는다.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모두의 실패인 거고 리더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고 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는 반드시 공유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 다 같이 깨달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실패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어요.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인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나이스하게 대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뢰가 쌓이기 전에 처음 90일 동안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자기 검열 덜하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막힌 거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냐. 그다음에 모든 실패가 장려되는 건 아니지만 실패의 종류에 따라서는 실패가 아니라고 용인이 되고 어떤 실패는 교훈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제가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 얘기했죠. 영어 제목은 Fearless Organizat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 그렇게 읽기 힘들지 않고 이 책을 보면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질문 들어온 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기 검열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혼자 너무 오래 하면 해결도 안 되고 스파이럴로 들어가서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조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들도 노력을 할 포인트는 있어요. 물어봐도 되는 거를 내가 너무 검열하다 보면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냐면 실리콘밸리의 ICT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인턴을 6개월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해 한 15명, 20명 오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하고는 아니지만 몇 사람하고 멘토링을 해보면 한 달 지나서 다들 하는 후회가 똑같아요. 처음에 본인이 맡았던 일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않고 혼자 끙끙댄 거. 내 사수가 바빠 보이니까 이거 물어보면 민폐하냐?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한 달을 날렸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한 달 후라도 깨달았으면 그게 어디예요?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당연히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막힌 거 빨리 물어봐서 시간 단축하고 맞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내가 승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분명한 욕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빨리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얘기했던 거는 한국에서 일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여긴 자기 검열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검열을 하면 내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쁜 포지션으로 푸시하게 돼요. 제가 매니저로서 1대1 미팅하면 이런 거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팀원이 반이 넘는다고요. "나 언제 승진하냐?" 승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아쉬운 게 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과 안 물어보고 욕망은 있는데 열심히 해서 결과 낸 다음에 그걸 요구해 해야겠다는 사람과 후자는 그런 욕망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해 주기도 힘들고요. 오는 사람 딱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가 보는 관점에서 피드백을 들어야지 내가 잘한 다음에 요청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 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능력인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조직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고 다른 한쪽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서 많이 물어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그거 확인하고 성공 실패 기준 판단하고 또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싶은데 피드백 달라. 보상을 더 받고 싶은데 피드백 달라. 그렇게 앞단에서 미리 더 자연스럽게 얘기 꺼내보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티 포트폴리오 등 실패학 사례를 보면 실패를 공개 및 회고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첨예한 외부 평가, 시계 우려를 한다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리더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는 본인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거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난 절대 틀리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모습은 조직의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조직의 불안정한 모습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온보딩은 직무와 연관된 사람이 해 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보딩은 같은 팀에서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들, 더 시니어인 사람들이 해 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온보딩의 결과가 또 많은 경우 평가로 이어지잖아요. 특히 한국처럼 수습 기간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습 기간 90 일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수가 돼서 온보딩을 도와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다 보니 90 일이라는 시간이 수습기간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항상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오래 일을 잘하는구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The first
90 Day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야후 다닐 때 우연히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처음 90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역할에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90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 수습 기간 90 일하고 동일하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매니저의 스타일을 파악해라." 두 번째는 "작게라도 성공하는 경험을 90일 동안 만들어라." 스몰 윈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태스크라도 받아서 문제 정리 잘하고 그거를 주변에서 기대한 형태로 끝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이클을 작게라도 90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이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팀에 나보다 조금 더 시니어 혹은 나보다 주니어여도 이미 팀에 적응을 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겠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적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영문판의 제목은 Crucial Conversations라는 책인데 회사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간의 대화,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관점, 팁 그런 것들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자매책으로 결정적 순간의 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똑같은 저자들이 쓴 책인데 이거는 Crucial Confrontations라고 해서 Conversation에서 Confrontations로 강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더 회사 상황에서 내가 상위 리더로 팀원들에게 주는 피드백 거기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건데 저는 이 두 책 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근데 다만 한글판 관점에서는 결정적 순간에 되면은 번역이 잘 안 됐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만약에 영어로 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다. 뭐 미국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두 책 다 영문판으로 읽어보는 거 추천드리고 좋은 표현이 많아요. 저는 이 두 책 야후 다닐 때 읽었고 줄 쳐가면서 표현 외워 가지고 많이 일해서 썼었어요. 멘토와 멘티, 사수와 부사수가 다른 역할이 될까요? 아니면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수와 부사수는 같은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 동료 그런 느낌이라면 멘토와 멘티는 꼭 같은 조직일 필요는 없죠. 커리어상의 멘토, 멘티라면 사실 같은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고 생각진 않아요. 신입이 입사하고 온보딩은 사수와 부사수가 해 주고 멘토는 조언 정도만 해 줘도 될까요? 멘토는 평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요런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미국에서 일을 많이 안 해 보신 분이 마이너리티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 더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조직 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일을 하지 않는 약간 떨어진 조직 내에 레벨이 나보다 한 두세 단계 높은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찾아라. 여자분이라면은 같은 여자로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 찾아서 멘토처럼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서 많이 물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 관점이라면 이제 사수는 회사에서 팀에서 지정해 줄 거고 팀에서 멘토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지정해 주지 않죠. 그러면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조직 내에 조금 떨어져 있고 나보다 레벨이 좀 더 높고 회사를 좀 더 다녔고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찾아서 그중에 나랑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듣는 거죠. 내가 지금 리더인데 온보딩을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사수는 같이 일을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될 거고 멘토라면은 좀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른 조직에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연결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 바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입장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더 듣기 좋은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지요? 이번에 8개월 프로베이션이 끝나는데 피드백을 받는 미팅에서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막 강요한다. "나 정말 승진하고 싶으니까 승진시켜 달라." 뭐 그렇게만 물어보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팀원들이 여럿이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챙겨주긴 힘들거든요.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야 당연히 챙겨주겠지만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2호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몇 번 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몇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승진이라는 거를 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제 인터뷰 듣고 그거를 처음으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고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발화점이 돼서 결국은 승진을 했다. 그래서 욕망을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승진을 하고 싶은데 매니저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느냐. 지금 바로 이야기하기 힘들면 다음번 1대1 미팅 때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좋죠. 너무 푸시하지 말고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승진이라는 내 커리어 패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거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매니저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승진이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괜찮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그거를 알고 싶다라고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하시면 싫어할 매니저는 없을 거예요. 이제 톤 자체가 너무 푸시하거나 아니면은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언제 승진이 되느냐고 묻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에게 맞는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욕망 표현 잘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음 질문, 매너리즘에서 헤어나오는 기용님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매너리즘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 아니면 생각하는 힘도 없어진 사람 같을 때 쳐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력함이 학습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맞는 환경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해요.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제가 자문한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들은 특히 큰 회사들은 그런 무력함에 학습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만 꺼내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개인 커리어 자문할 때 그런 토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누군가로부터 특히 처음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본인의 첫 번째 반응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데 말로 표현을 하건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건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력함의 학습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 제 개인도 돌이켜보면 야후 있을 때 마지막 3 년은 무력함에 학습이 많이 됐었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었었죠.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외부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거를 선뜻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나중에 1년 놀면서 깨달았죠. '아 그때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사람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을 잃으면서 변화라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부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까? 자신감을 계속 잃을까?' 또 하나 해볼 만한 거는 같이 재밌게 일을 하던 동료 중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간 사람들하고 한번 가볍게 만나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다른 환경에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나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냐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우리 앞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내 앞에 30 년, 40년 남았다. 그 30 년, 40 년을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은 좋겠고 결국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내 매니저일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멘토링 시 주의하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과거에는 맞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안 맞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커리어에 관한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거는 제 의견을 너무 얘기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뭐를 왜 원하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다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 건데 섣부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피하려고 많이 했었고 근데 한 사람하고 멘토링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두고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빠져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얘기해 주죠. 자, 예를 두 개 들어볼게요. 한 분은 처음 만났을 때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얘기는 결국 업무로 승부 보는 거고 어차피 미국에 네이티브 아닌 사람들 넘친다.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 주눅 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또 다른 멘토링으로 1년인가 2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항상 모든 문제를 본인이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거라는 걸로 두를 거냐. 그 뒤에 항상 숨을 거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예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피하는 거 혹은 뒤에 숨는 거. 네, 그게 첫 번째 이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고 격려하지만 패턴이 명확하게 보일 때부터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본인의 장점이 단점이 된 거를 모르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케이스인데 이분도 여러 번 저랑 코칭을 한 거예요. 몇 번 코칭한 다음에 뭐를 깨달았냐면 이분이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가 됐고 또 그것도 잘하다 보니까 매니저의 매니저가 됐는데 그 시점서부터 그 위에 매니저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명확히 몰랐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두 번 해 보니까 뭐를 제가 깨달았냐면 저도 옛날에 빠졌던 트랩인데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 책임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해 가지고 계속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변에서 갖는 기대도 커지고 기대의 모양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 일할 때야 그냥 업무 하나 맡으면 그거 성공으로 이끄는 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리더가 되고 매니저가 되면 채용을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 잘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려운 대화하고 그러는 게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어 개발자라고 하면 기술을 손에서 떼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위임을 잘 못해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뽑아놓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보여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만의 의사소통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주신 질문에 맞는 콘텍스트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할 때 원칙은 처음에는 최대한 서포트하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파악한다. 근데 그다음에 또 멘토링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패턴이 보이면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불편해도 한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니저가 바뀌었는데 매니저가 바뀌어도 이직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매니저가 바뀌면 회사 이직한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매니저가 내가 뭐 했는지 자동으로 다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굳이 내가 이런 거 설명해야 돼 싶을 정도로 본인이 했던 일을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누가 잘못하는 줄 알아요? 아시안들이 잘못하지만 특히 여자들이 잘못해요. 옛날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매니저가 많이 바뀐 사람들과 매니저가 안 바뀐 사람들 간의 승진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봤는데 당연히 매니저가 안 바뀐 사람들이 승진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그 승진이 안 된 케이스들, 매니저가 바뀐 케이스들도 사실은 더 들어가서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의 승진율이 더 낮았어요. 무슨 얘기냐? 새로 매니저가 바뀌었을 때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 자기 PR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커리어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직이 아닌 같은 회사에서 업무 변경으로 직무를 전환했는데요. 회사 자체의 조직 문화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경한 직무로 다른 회사 이직하기에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현 회사에서 직무 경력을 먼저 쌓는 것이 좋은지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그룹 커리어 코칭을 하는 게 있어요. 4주 동안 하고 한
15명 정도의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제 많이 했던 얘기가 딱 이 토픽이에요. 어느 시점에 회사를 떠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맞는 타임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하루하루 가기는 너무 귀찮고 힘든데 지금 떠나려고 보니 다음 스텝도 명확치 않고 왠지 여기서 떠나면은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여기서 더 버텨서 나를 증명하고 이 고난을 뚫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냥 얘기하면서 보면 바디랭귀지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 정답이 있진 않아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일 소중한 거는 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력서에 내가 회사 1 년, 2년 다니고 그만둔 거보다 더 소중한 거는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자신감을 잃게 돼요. 자신감을 잃으면 기회가 생겨도 못 잡게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무력함이라는 게 학습도 금방 되고 제가 야후 다닐 때 마지막 3년 딱 그랬어요. 외부에서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놀면서 돌이켜 보니까 안 잡은 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져서 거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 잡은 거였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의 합이 부정적인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남을 만한 이유가 있죠. 근데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환경 찾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딱 시간을 정해서 '아 나는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그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시간이 많이 있어요. 너무 조바심 내고 불안감 가지시면서 앞으로 몇 년 잘 안 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 좋은 환경 찾아가서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 모든 게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텐데 때로는 그 환경에 갇혀서 이제 내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커리어 관리를 위해 시중에 개발자 커리어 관련 서적을 읽으며 참고하는데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세요. 또 하나는 FOMO에 빠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인데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 남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는 느낌? 결국 조바심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뒤처지는 거를 약간 즐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조모, Joy of Missing Out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커리어 전반기에는 포모를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후반기에는 어차피 커리어 인생 길고 모든 거를 내가 다 알고 살 수도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나는 저거 학습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자신감이 좀 더 붙었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시고 나에 맞는 환경 찾아서 한 발짝 뒤에서 쫓아간다는 느낌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거. 말처럼 쉽진 않지만 커리어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 많이 고민해 보시고 광고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쓴 책이 결국 그런 내용이에요. "실패는 나침반이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이 나온 지 11 개월 정도 됐는데 30년 일하고 돌이켜 보니까 아까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죠. 제 커리어에서 앞단했던 실패가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로 인한 상처만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 커리어 전반기에 저는 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최소의 저항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 안 해 보고 살았던 것 같고 그거를 1년 놀면서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야 조금 더 분명해질 거고 때로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적어도 그거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연휴 한국에 계신 분들 보내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 계속 열심히 재밌게 사시고 다다음 주에 또 다른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